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9살 남자입니다. 현재는 어엿한 IT 회사의 기업 대표로 있으며 작은 회사라 홈페이지 제작과 웹페이지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나름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회사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과거에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끔 이 자리가 어색할 때가 있고, 컴퓨터라고는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정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IT 업계 쪽으로는 완전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전공도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사연을 써보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직업들이 다양해졌고 점점 사라지는 직업들도 있는데 10년 전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던 20대 때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그때의 사건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너무나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기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제가 겪은 선택의 순간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곧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 전쟁터에 뛰어들었고 군대를 막 제대해서 무엇이든 맡겨만 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나름 서울에 있고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을 나왔었기에 취업이 바로 될 것이라는 자만함이 있었어요. 친구와 연락을 할 때 역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고 취준생 생활이 이렇게 오래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우선 수시로 채용 공고 뜨면 이력서 넣고 기다리다 보면 합격이야 하겠지. 나 하나 받아줄 곳 없을까봐. 이래봬도 나 군대 가기 전까지는 장학금도 받은 엘리트였어. 조만간 취직 기념으로 다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시간만 축내며 채용 공고가 뜨면 이력서를 넣기 바빴고 연락만 기다리는데 5곳을 지원하면 5곳 모두 떨어졌고 10곳을 지원하면 10곳 모두 떨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이 넘쳐났던 전 한순간에 의기소침해졌고 모든 일에 의욕이 안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자꾸 이력서에서 떨어지자 마치 저를 거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집에서는 당장 시골로 내려와서 아버지 농사일을 배우면서 농사꾼이 되라고 하셨고 절대로 이렇게는 내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결국 참다 못한 부모님은 용돈을 끊으셨고 당장 먹고 생활하면서 고시원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알바라는 것도 나이 많은 알바생은 은근히 무시당하며 깔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더군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형은 왜 아직도 취업 못했어요? 라고 물으면 할 말도 없었고 차마 내가 능력 없어서 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도 직장도 애인이 없어도 자존심 하나는 챙겨야 버틸 수 있었고 하루는 대학교 동창이 자신의 애인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밥을 산다길래 공짜 밥을 먹기 위해 만났는데 저만 오는 줄 알았던 자리는 동창의 애인이 데려온 여자친구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2대2 미팅이 되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동창 녀석이 홀로 20대를 외롭게 보내는 친구를 위해 어렵게 만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창의 배려로 연애라는 걸 해보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서
솔로에서 벗어나는 상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동창의 도움으로 여자분의 번호를 땄고 서로 알아가기 위해 몇 번 연락을 하면서 단둘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단둘이 만나기로 한 순간 잊고 있던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데이트를 하려면 비용이 들 텐데 수중에는 4만 원이 전부였고 아직 알바 월급날도 한참 남아서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고민 끝에 눈물을 머금고 생활비인 4만 원을 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감히 쓰기로 마음먹자 이런 상황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절실히 알겠더군요. 공식적으로는 취준생이라지만 다르게 말하면 백수인데 그런 제가 여자를 만나려고 2주 생활비가 될 수 있는 4만 원을 투자하다니 제발 흑자가 아닌 투자이기만을 바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이길 원했는데 웬걸요. 동창과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현실적인 여자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세상에 이런 머릿속을 가진 여자가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서영 씨도 취준생이라고 들었는데 목표하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어요? 전 광고 전공을 해서 그쪽 회사들을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말이 취업 준비생이지. 정말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정신력과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서영 씨도 같은 취중생이라 공감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압박 같은 거 안 줘요? 전 장난 아니게 주는데. 말이 저도 취중생이긴 한데 정민 씨랑은 계열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럼 정민 씨가 원하는 직장은 광고 카피라이터 그런 쪽이에요? 광고주들 만나서 광고 계약하고 그러는 건가? 정민 씨랑 친해져야겠다. 나중에 광고회사 들어가면 돈 많은 광고주들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나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너무 좋겠는데? 광고주들이 말단 직원들을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얼굴 안 보여줘요. 서영 씨는 취업 준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전 군대 전역하고 아직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늦었네요. 정민 씨는 취중생이 다 같은 취중생 같아요? 그쪽같이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류랑은 차원이 달라요. 나이도 같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말해주는데요. 저한테 직장은 재벌가나 어느 회사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정보 공유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설명해줘봐요. 재벌가나 회사 대표 비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 긴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바로 사모님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인 거죠. 그러니 정민 씨랑 저는 엄연히 가는 길이 다르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학군, 학업, 외모, 나이 절대 빠지는 것 하나 없고 오로지 남편들 사람만을 위해 모든 게 갖춰진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 그래서 전 토익반이나 자격증반,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안 해요. 그 시간과 돈을 요가나 신부 수업, 사교 모임에 더 투자하죠. 그럼 이 자리에는 왜 나온 거예요? 전 재벌도 회사 대표도 아닌데 엄청 바빠 보이시는 분 같은데 저 같은 취준생한테 시간을 뺏겨도 되나 싶네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부잣집으로 시집 못 가면 어쩌려고 시간을 낭비해요? 일종의 사교 모임이죠. 정민 씨는 잠재적 직장인이잖아요. 알아두면 나중에 서로 좋은 인맥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자의 말을 듣고 있자니 우라가 터졌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저런 허황된 꿈에 젖어서 아까운 20대 후반을 낭비하다니 제 동생이었으면 머리채를 잡고 버릇을 싹 다 고쳐주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이런 여자였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고 귀한 시간도 안 뺏겼을 텐데 고작 처음 본 여자의 통화로 설레고 넋두리나 듣자고 저녁 식사값으로 내버린 4만 원이 너무 아까웠고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고시원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먹으니 주머니에 단돈 2,500원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은 줄 아세요? 아, 내일 아침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고시원 근처에 2,500원, 3,000원 하는 단골 백반집이 있었고 하루에 2끼를 먹는데 제일 싸고 맛도 좋아 선택사항이 없이 단골 백반집이 되었어요. 뭔가 슬프고 비참한데 그 와중에 먹는 건 살뜰히 챙기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땡전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가부를 해줄 점장은 아니고 결국 시골에 있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고 말았고 가슴에 스크래치 날 각오를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폭풍 잔소리를 했고 묵묵히 그 잔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그래야 엄마도 쌓인 스트레스를 풀 테니까요.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직장 하나 못 구해서 서울에서 굶고 살아? 내일이면 30이 되는 애가 엄마한테 용돈 타서 쓰는 게 자랑이냐? 언제까지 알바만 천전하다가 나이만 먹을래? 내가 동네에서 사람들이 정민이는 뭐하며 지내냐고 물으면 아주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널 없는 자식 만들까봐 아주. 나이도 찼으니 애인이라도 만들던가. 다들 힘들어도 연애는 잘하며 살더라. 하긴 내가 욕심이 많네. 어느 여자가 우리 아들 좋다고 오겠어? 시골 내려오면 직장이 있겠다. 군청 가면 결혼 안 한 젊은 여자들 많겠다. 그렇게 서울이 좋아서는 이 꼴 보려고 머물러 있지. 엄마, 돈 안 붙여줘도 돼. 그냥 거리에서 깡통 들고 서 있는 게 낫겠어. 아들도 면목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거잖아. 나는 양복 쫙 빼입고 양손에 선물 들고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내 이름 새긴 명함 꽂고 엄마랑 아빠한테 내려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누군 기약 없이 고시원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새로운 채용 공고가 떴나 확인하면서 하루를 맞고 싶겠어? 그래도 이렇게 시작한 거 그 많은 서울 건물 속에 나 하나 받아줄 데 없으려고? 뭐라도 해서 갈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 내려오라는 말 마요. 엄마도 속상해서 그런 거 알고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욱해서 엄마에게 성질을 내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의 푸념을 참으며 들어줬어야 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전화를 마치면 후회를 하기 때문에 매번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그러지 말자면서도 서로 가슴에 남는 모질말만 하게 되네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엄마에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고 30만 원 보냈다며 밥 잘 챙겨 먹고 화내서 미안해 라는 문자에 그날 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한 사람은 난데 왜 엄마는 매번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서 자식인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엄마의 도움으로 월급날까지 불안하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됐고 하루는 취업 정보를 얻고 자소서나 면접 예상 질문을 공유하는 스터디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한 달 만에 만난 사이였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서먹했던 관계는 금세 예전으로 돌아왔고 그동안 각자 면접을 본 이야기나 취직을 해서 나간 멤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멤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면서 부모님이 잘 사는 덕분에 취준생이지만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동생이 있었고 그 동생을 보면서 매번 부러워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취준생들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기분 전환과 경험이라는 명목하에 여행을 가면서 취업 스트레스를 날리는 진석이는 같은 취준생이지만 저와는 확연하게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돈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진석이가 있었고 다들 속으로는 부모 잘 만난 진석이를 한 번쯤은 부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쯤 누군가 100만 2천원이 그립다는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답을 한 진석이로 인해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으며 자칫 큰 싸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면접에서 또 떨어져서 집으로 오는데 제일 생각나는 게 2,500원짜리 백반집인 거 있지? 저녁 시간도 아닌데 혼자 가서 먹고 왔다. 아마 취직해도 그 맛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결혼하고도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엄청 처량한데? 나만 이상한 건가? 면접이 떨어졌으면 근사한 데 가서 밥을 먹어야지. 형은 그런 데 가서 밥이 넘어가? 완전 우울할 것 같은데.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근사한 데 데리고 가서 밥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거지냐? 내 말의 핵심을 모르는구나. 진석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야. 부모 잘 만나서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네가 알 톡이 없지. 앞으로도 평생 모를 거다. 2,500원짜리 백반 맛도 모르면서. 결국 진석이는 화가 머리까지 올랐고 남자도 기분이 나빴는지 주먹을 쥐려 하는 걸 보고 서둘러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큰 싸움은 벗어났고 진석이의 말보다 남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저를 보았고 1,000원, 2,000원으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현재가 암울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취업이 먼저였어요. 형님도 제가 그렇게 나쁜가요?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2,500원짜리 백반이 공깃밥만 파는 건 줄 알았는데 매일 먹는 그걸 굳이 면접 떨어지고 또 먹는 게 이해 가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내 운이면 운인 거죠. 그러게 누가 그런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래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태어난 걸 누구 탓해요? 잘난 부모님 덕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취업 준비하는 제가 배알이 꼬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궁상맞게 취업 준비하는지 꿈에도 몰랐네. 형도 그렇게 살아요?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어차피 취직되면 다 갚을 거잖아요. 넌 한 끼가 10,000원 이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보통 취준생들은 그렇지 않아. 10,000원이면 적어도 이틀 정도 때울 수 있는 돈이고 30이 다 됐는데 무슨 염치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 하긴 그런 말 할 내 처지가 안 되네. 나도 이 나이 먹도록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쓰니까. 근데 진서가 있는 집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없는 집에서 부모님께 손까지 벌리는 건 진짜 못할 짓이야. 그래서 악착같이 아끼고 알바 뛰면서 최대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려고 하는 거고. 너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취직이 되면 그만이잖아. 나 같은 경우는 취직이 되면
당장 학자금 대출에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빌려간 돈 갚아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이미 마이너스에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이고 너같이 부모 잘 만난 애들은 제자리에서 출발하니까 아예 출발점이 달라. 오늘 네가 한 행동은 돈 자랑이야. 누군 돈 안 쓰고 싶어서 못 쓰는 줄 아냐?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여기는 취업에 간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말한 건 네 실수야. 돈 자랑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동창회 같은 곳에서 해. 여기 무르르지 말고. 취직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만 받아준다는 곳이 있으면 냉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당시 전 제가 광고 쪽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수많은 길도 있는데 쳐다보거나 도전해볼 용기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저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였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하루는 지원한 회사에서 이력서가 합격됐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떨리는 마음에 갔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질문은 냉혹했고 면접 후유증으로 한동안 생각한 말들을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커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며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위로를 해줬고 마음을 추스렸지만 그때 그 면접을 다시 생각하면 참담했습니다. 나이가 꽤 있네요. 포트폴리오 보면 내용은 참신한데 뭐랄까? 개성이 없고 그렇다고 튀거나 발랄함도 찾을 수 없는데 왜 카피라이터를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은 좀 더 창의적이고 감각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 평범해요. 면접 올 때 품위 유지라는 건 집에 놓고 왔나 보죠? 본인의 뭘 보고 우리가 당신 능력을 판단할 것 같아요. 이 종이 조각 하나로 정민 씨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를 가꿀 줄도 알아야 면접관들도 호감이 생기죠. 내가 나이 조금 더 먹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해줄까요?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유턴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돌아왔던 길을 다시 한번 봐봐요. 꼭 이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하네. 그냥 나이 많은 취중생 놀이가 하고 싶으면 계속 이 자리인 거고 내 말 명심하고 다른 길 찾으면 반은 성공한 걸 수도 있고 어느 면접관이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요? 잘 받고 나가봐요. 면접관은 본인의 오지랖을 충고와 조언이라는 단어로 포장했고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며 그런 말을 하니 충격을 받았네요. 포트폴리오는 그동안 제가 작업한 광고 공모전과 이력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었지 왜 내가 하겠다는 일을 본인이 충고를 가장해 하라 마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허탈한 마음으로 면접장을 나오면서 이런 회사는 내가 안 다닌다며 뒤도 안 돌아보며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고시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근린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고 벤치에 자리를 잡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하며 부모님께 불효를 해야 하는지 이대로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하는지 고민이 들었고 여기저기서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을 맥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며 무언가를 요청했고 조금 황당했지만 어린 학생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나와 사는데 불량해 보인다기보다는 저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큰 힘은 안 되겠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며칠을 굶었거든요.
빵 하나만 사 먹을 돈을 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대신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캐리커처를 그려드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드리고 대가로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출했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부모님 품이 좋을 때인데 왜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나 보면 알겠지만 29 먹고도 번번한 직장도 없고 월세 11만 원인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재산이 있기래, 특별하게 잘난 게 있기래, 그림 잘 그리나 본데 한번 그려줘봐요. 불황아는 자신이 메고 있는 가방에서 연습장과 연필을 꺼내 제 모습을 흰 도화지에 담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불황아인 남학생은 19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중학생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모두 잃고 고아원에 맡겨져 지내다가 최근에 고아원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독립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고아원 생활보다 세상은 더 만만하지 않았고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불황아는 결국 길 위에서의 삶을 택했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릴 적부터 화가였던 아빠에게 그림을 배워놓아서 나같이 혼자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 1,000원, 2,000원 받아가면서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났고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도 기댈 곳 없이 홀로 길 위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불황아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고작 취업 안 된다는 이유로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안고 사는 사람처럼 앉아있던 제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가 멋져 보이기까지 했고 불황아에게 길 위에서 사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림에만 시선을 둔 채 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며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불황아가 안타까웠습니다. 한 번은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줬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속은 얼마나 말이 아닐지 감히 짐작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른 나이에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은 불황아에 비해 저는 10대 때 부모님 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자라왔고 고등학생이 되자 진로를 위해 고민하면서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구체적으로 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은 저의 착각이었고 대학을 나와도 모두 전공을 따라가기보다 생계를 선택하며 맞지 않은 옷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도 분명 처음에는 혈기왕성했고 열정과 의지로 가득했던 눈빛들이었겠지만 저보다 조금 일찍 세상과 부딪혀서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선택을 했던 거겠죠. 저 역시 자꾸 부딪히다 보면 안 되는 제 자신을 볼 테고 한계를 맛보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서 꼭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겨내리라고 다짐을 했고 혼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불황아를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고 그림을 보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왈칵 흐르고 말았어요. 그림 속 저는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나예요? 너무 멋있게 그려줬는데. 이 실력으로 분명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진짜 그림 멋지네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줘서 고마워요. 실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기분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보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림이 너무 근사해서 빵값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받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학생 꿈을 응원하는 뜻으로 줄게요. 분명 학생은 잘 될 거야. 다음에 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힘들면 도움을 청해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학생이 제 성의를 부담스러워 할까봐 서둘러 그림의 대가를 지어주고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은 16만 원이었고 나름 아껴서 다음 면접 때 면접복을 사려고 남겨둔 거였지만 학생에게 선뜻 주고 싶었고 후회는 없었어요. 학생의 그림은 그보다 더한 가치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고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저를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림은 제가 멋진 옷을 입고 도시 한복판에 웃으며 엄지를 척하고 내밀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고 학생을 만나고 난 후 며칠 뒤 이력서가 통과된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취준생이라고 붙인 딱지를 떼기로 마음 먹었으며 합격이 되면 좋겠지만 떨어져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회사의 면접날이 다가와 면접을 보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잡고 면접 장소로 향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그림값으로 줬기 때문에 면접 장소까지 버스를 이용해야 했고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면접장을 들어섰어요. 다들 추레한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전 당당하게 대기 자리에 앉아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으로 갔고 안 되면 시골로 내려가자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무섭거나 주눅드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무슨 자신감인지 당당해지더라고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이 되었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면접관들은 의외로 제 모습에 당황하지 않았고 이런 취준생을 종종 본다는 눈빛으로 빨리 면접을 끝내야겠다는 마음인 것 같아 보였어요. 면접관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을 했는데 한 면접관이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본인이 그렸냐고 물었습니다. 전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면접관의 돌아오는 답은 황당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근에 공원에서 한 학생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의 모습을 한 캐리커처이고 그 밑에는 제가 카피한 문구입니다. 기발하네요. 그림도 마음에 들고 카피는 더 마음에 듭니다. 혹시 그림 그린 친구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 그리는 친구요? 아, 글쎄요. 저도 그날 처음 본 친구라 다시 공원을 간다고 해도 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민 씨에게 이 회사 대표로서 제안을 할게요. 합격을 주는 대신 그림 그린 이 친구와 같이 일하도록 하죠. 이 친구도 함께 입사날 데리고 온다면 정민 씨를 우리 회사에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이 친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합격은 보류입니다. 황당한 면접관의 답에 재차 질문을 했고 돌아오는 답은 길에서 처음 만난 불황아를 회사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실력이 좋아서 회사에서 탐내는 인재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무리한 제안을 했고 거절하게 되면 합격한 건 없던 게 될까봐 불황아를 찾아오겠다고 답했어요. 처음 본 그 친구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막막했지만 우선 공원으로 가서 찾아보기로 했는데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처라도 알아놓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영 취직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자 괜히 초조해지면서 공원을 저녁 때까지 배회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공원을 나가서 불황아를 찾는데 역시 없었고 점심이 지나서야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으며 왠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샌드위치와 라면을 사서 먹는데 그때 누군가 제 앞으로 오더니 음료수를 내려놓았고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렇게 찾아 헤맸던 불황아가 눈앞에 있는 것이었고 저도 모르게 화락 안아버렸으며 제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봤던 일을 이야기해줬고 불황아는 자신의 그림을 좋게 평가받은 것에 기뻤는지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해주며 입사날 함께 첫 출근을 했어요. 팀장이라는 분이 저와 불황아를 대표실로 불렀고 어리둥절했지만 대표실에 앉아서 대표님을 기다렸습니다. 대표실 안은 대표님의 취향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가득했으며 찬찬히 살펴보는데 불황아가 저에게 그려준 캐리커처에서 보았던 구석에 그려진 사인과 똑같은 사인이 대표님 방 벽에 액자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앉아있는 불황아를 보며 저 그림을 그렸냐고 묻자 불황아는 처음 본 그림이라고 했고 구석에 그려진 사인을 유심히 보자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으며 그때 대표님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대표님 역시 이미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불황아를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했으며 죽었다던 아빠가 살아 돌아온 건가 싶었는데 대표님의 떨리는 말을 듣고 있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준영이 네가 이렇게 컸다니 믿겨지지 않는구나. 아저씨 기억나니? 아빠 장례식 이후에 널 찾아보려고 수소문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정말 전국에 안 다녀본 고아원이며 복지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을 줄이야.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다니 기적이 아니고 뭐겠니? 정민 씨 포트폴리오 아니었으면 평생 널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네가 그려준 캐리커처에 네 사인이 바로 아빠 사인이잖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따라 그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캐리커처 보고 정민 씨가 넌 줄 알았는데 이력서를 보고 아니란 걸 알고 부탁을 했단다. 정민 씨 아니었으면 너와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그림 그려준 사람과 같이 입사라는 황당한 제안에도 거절하지 않고 지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그 짐을 떨쳐보낼 수 있게 됐네요. 대표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며 우시자 어쩔 줄을 몰랐고 나중에 대표님과 따로 식사 자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학 다닐 때 같이 그림을 전공한 친구가 준영이의 아빠였고 중마고우로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뿐인 친구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돌보려 했지만 장례가 끝나고 정신이 없는 틈에 준영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해요. 현재는 준영이는 대표님의 양자로 호적에 올려졌고 저와 함께 회사 공동대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 입사한 광고와 IT 쪽 관련 사업들을 배우며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오면서
준영이는 못한 학업과 유학길에 오른 후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회사를 창업한 게 지금의 회사네요. 이제는 친동생 같은 준영이와 제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후원자이신 대표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들에게 저 역시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나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겨나가는 것은 오로지 나만의 선택이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거겠죠. 이 사연을 읽는 여러분은 매일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길 위에서 삶을 살았던 준영이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캐리커처를 그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대표님과의 인연도 지금의 제 인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감사합니다.